전염병의 역사 2편 강의를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자, 펜 색깔을 잠깐만 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염병의 역사 1편에서는 우리가 인류 역사상 여러 다양했던 전염병들과 함께 이 전염병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여러 학자들의 노력도 같이 한번 살펴봤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페니실린의 개발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2편. 자, 2편은 또 좀 시대적으로 오늘날에 가까운 시대에 많이 유행했던 감염병들을 한번 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볼 전염병은 매독이라는 질병입니다. 지금 조금 사진이 혐오스러운 사진인데 징그럽기도 하죠, 그렇죠? 자, 이 매독이라는 병, 지금 이게 이제 매독에 걸린 이 환자의 모습입니다. 환자의 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왜 이게 매독이냐면은 매독에 걸리게 되면 피부에 이런 모양이 이제 이런 피부에 궤양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궤양이 마치 매화꽃과 같다. 그래서 매화할 때 매자를 써서 이 독은 포이즌 있죠, 독. 우리 포이즌. 그래서 이제 매화 모양의 이런 궤양이 생기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매독이라고 붙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제 19세기에 매독에 감염돼서 피부의 괴사가 아주 중증으로 진행된 여성의 모습인데 좀 징그럽죠, 그렇죠? 우리가 서양에서 가발이 유행했던 것도 이 매독이 이제 걸려서 진행이 되게 되면은 탈모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런 이제 탈모가 생겨나게 되면 저 사람 매독에 걸렸나 보다라는 이제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매독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탈모를 가리기 위한 이 가발, 위그죠. 그게 이제 대단히 유행을 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자, 매독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 일단 매독이 왜 사람들이 가발을 쓰면서까지 매독을 숨기려고 했냐면 매독이 그냥 전염병이 아니고 성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독에 감염된다고 하면은 뭔가 조금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지 않았냐, 이 사람 저 사람과 계속해서 성관계를 빈번하게 갖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매독에 감염된 사실을 서로 상당히 숨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다른 감염병과 달리 매독은 성병으로 성관계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전염이 아주 높은 확률로 되던 병입니다. 매독은 어디서 왔냐면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이제 매독이 전파됐다는 유래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이제 원주민들이 원래 매독을 앓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과 성관계를 한 선원들이 유럽으로 와가지고는 이 매독을 전파시켰다라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오늘날 있는 매독 전파설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매독은 피부나 점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구강성교라든지 아니면 키스로도 전염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전염력이 높습니다. 매독은 총 4단계로 발현하는데 이제 1단계에서 피부 궤양이 발생합니다. 매화꽃 모양이. 아까 여러분들 봤던 이제 요런 형태가 매독의 1단계에서 보이는 이제 이 증상인 거죠, 그렇죠? 근데 1단계에서 그냥 냅두게 되면 병이 이 매화 모양의 궤양이 사라지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매독이 나았나 보다. 근데 이제 2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근육통이나 이 몸에 있는 임파선이라는 부분들인데 이런데 이제 거대한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체중이 엄청나게 감소하게 됩니다. 2단계를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 2단계에서 병이 나아요. 1단계에서 2단계로 진행이 됐다가 2단계에서 아무런 치료 활동을 하지 않으면 매독이 병이 낫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바로 잠복기라고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잠복기가 최소 3년에서 최장 35년 동안 잠복을 하면서 이제 몸에 매독을 앓았던 흔적은 있는데 뭐 별거 없이 그냥 다른 뭐 통증이나 증상 없이 그냥 쭉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거죠. 매독을 내가 걸렸다가 나았나 보다. 근데 몸속에는 매독을 일으키는 이 세균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잠복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4단계 이제 후기 매독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가게 되면 무서운 게 뭐냐면
매독균이 단순히 피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중추신경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혈관, 뼈, 관절 등까지 감염을 일으켜서 이게 신경매독이라는 걸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신경계를 건드리다 보니까 치매나 정신 이상이 발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독에 걸리게 되면 후기 매독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 정신병처럼 이제 막 신경질적인 증상이 보인다든지 헛것이 보이는 선망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질병인 겁니다. 매독은 오늘날 치료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항생제,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매독의 치료제죠. 근데 이 치료제가 잘 듣기 위해서는 초기 매독 단계인 1단계나 2단계 때 이 페니실린을 빨리 처방받아서 주사 받으면 매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그냥 병을 묵혀놨다가 이게 후기 매독으로 가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후기의 그 신경 매독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페니실린을 투여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 매독이 무서운 게 이제 매독을 겪게 되면은 피부도 궤양이 생겼다가 이제 이 앓았던 흔적이 남겠죠, 그렇죠? 또 뼈도 뼈의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바뀝니다. 관절에도 엄청난 이제 관절 변화가 오게 되고 몸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매독을 치료하게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신체적 손상은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매독을 앓았던 흔적은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이 유럽 사회에 이제 그 르네상스 이후에 많은 예술가들이 매독으로 사망했다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귀가 들리지 않았던 음악가 베토벤 있죠. 베토벤도 왜 귀가 들리지 않았냐? 매독에 감염돼서 신경 매독으로까지 진행이 되어서 이 난청이 왔다는 겁니다. 청력이 손실됐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수많은 사람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법한 유명한 예술가들이 다 매독에 많이 감염됐는데, 이들이 매독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매독이 성병이기 때문에 매독에 감염됐다는 것은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라는 어떤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조금 내가 문란하다 성적으로 이런 게 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막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 여자랑 엄청 많이 자, 뭐 섹스 엄청 했어, 막 이런 게 이제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들이 그런 일을 숨겨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예술가들이 매독으로 사망했다는 게 정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 매독과 관련된 이제 아주 또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백신이 지금 개발이 됐잖아요, 그렇죠? 파이저라든지 모더나 같은 회사에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됐고, 파이저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선 이미 긴급 승인을 받아서 접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해 보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0%가 넘더라고요. 하루에 지금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명 이상 나올 정도로 완전히 국가 비상사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다가 백신 맞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한 80%가 흑인이야, 흑인. 흑인 같은 유색 인종들은 나 백신 안 맞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질병이 심각한데 코로나가 왜 백신을 맞지 않을까? 거기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여기 어떤 이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존 커틀러라는 사람인데, 이 존 커틀러가 그 미국의 이제 알라바마주라는 데 가면은 터스키기라는 지역이 있어요. 터스키기라는 지역에서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인체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뭐 그냥 의사도 아니고 미국 공정보건의료국의 수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뭐 질병관리청의 이제 뭐 그 청장인 정경 뭐 청장님 같은 그런 분인 거죠. 한 나라의 미국의 대중의학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법적인 인체 실험을 엘라바마주의 터스키기라는 동네에서 흑인 한 600명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지역 사람들을 매독에 걸리게 한 다음에
매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치료를 이제 해주지 않으면서 치료해 주는 척 하는데 비타민 주사 같은 것만 놔줘요. 치료하지 않으면서 인간이 매독에 걸리게 되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병이 진행되는지를 이 사람이 관찰했어. 미친놈이죠, 그쵸? 이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만 그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니고 과테말라라고 저기 남미에 가면 중남미 지역에 나라 하나 있거든요. 과테말라 교도소에 가가지고는 거기 이제 간수들을 돈을 주고 매수한 다음에 거기 갇혀 있는 죄수들을 대상으로 또 매독 실험을 해요. 매독을 일부러 걸리게 하고는 매독이 걸렸을 때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지 그 추이를 관찰하는 거죠. 어, 존 커틀러. 실제로 이제 빌 클린턴이라고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1996년인가에 사과했습니다. 터스키기 지역에서 이렇게 인체 실험으로 희생당한 흑인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미국의 씻을 수 없는 어떤 역사적인 오점이다 사죄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흑인들 사이에서는 봐봐라 터스키기 지역에서 인체 실험이 있었는데 코로나 백신도 알고 보면 이게 뭐 인체 실험일 수 있다 우리 맞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데는 나름의 그런 역사적인 아픔과 배경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 존 커틀러. 안타까운 건 이 사람 무슨 어떤 처벌을 따로 받지 않았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이제 요제프 맹겔레라는 사람인데 죽음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독일의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활약이라고도 활동했던 나치 소속의 이제 의사이자 군인입니다. 이 사람도 뭐 아주 끔찍한 실험을 많이 했어요. 요제프 맹겔러도 뭐 특히 쌍둥이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유대인 수용소에 쌍둥이가 들어오면 걔네를 대상으로 그렇게 인체 실험을 많이 했던 거야. 쌍둥이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의 쌍둥이에는 어떤 독극물이나 세균을 주입해보고 대조군인 쌍둥이한테는 아무런 이제 독극물이나 이 세균을 주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둘의 신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 이런 걸 막 이제 보고 심지어 쌍둥이와 쌍둥이 간에 장기가 서로 교체되는지도 막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쌍둥이와 쌍둥이의 신체를 반을 자른 다음에 그 두 개의 신체를 서로 접합시켜서 인공적인 샴 쌍둥이를 만들어가지고 샴 쌍둥이라고 있어요. 그 태국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쌍둥이인데 몸은 하나인데 뭐 머리가 두 개 달려서 서로 다른 하나의 인체 기관을 공유하는 쌍둥이가 있거든요. 옛날에 태국을 샴이라고 불러서 그쪽 지역에서 이제 발생 보고가 많이 되는 그런 기형적 쌍둥이를 샴 쌍둥이라 부르는데 이 요제프 맹겔레라는 의사는 샴 쌍둥이를 이제 뭐 인공적으로 만들어 본 거죠. 막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미친 놈이고 나쁜 놈이죠, 그렇죠? 이 사람도 뭐 따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인가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다른 이제 이런 전범들은 다 뭐 재판을 받아가지고 교수형에 처해지는데 얘는 도망가가지고 또 자기 수명을 다 누리다 죽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사람 이시시로라고 하는 여러분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의 731 부대라고 마루타 인체 실험하던 부대장이었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인체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이 사람이 당시 인체 실험할 때 그 인체 실험 도구로 쓰이던 사람들을 갖다가 마루타라고 불렀는데 마루타는 원래 뜻이 통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어떤 건축 재료인 통나무로 보듯이 해서 인간을 대상으로 엄청난 실험을 많이 했던 거죠. 이 사람은 교토 제국대학의 의학부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엘리트인데 엘리트에 뛰어난 의료인으로서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냉철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인체 실험을 했던 거죠. 그렇죠? 가슴 아픕니다. 이 사람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자신이 저질렀던 인체 실험의 만행으로 처벌받았냐면 전혀 처벌받지 않고 아주 잘 먹고 잘 살다가 아주 그냥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일본 의학계에서 어떤 원로로서 엄청난 대접을 받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그렇죠?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인체 실험을 저질렀던 건 사실이지만 인체 실험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날 어떤 인류의 의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됐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들의 어떤 이런 만행을 옹호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인간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비인도적이나 비윤리적으로 실험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을 일방적인 희생을 발판 삼아서 발전하게 되는 의학 기술은 가치가 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참 윤리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 저지른 이런 존 커틀러, 또 요제프 맹겔러, 또 이시 시로 같은 이런 매드 사이언티스트들이죠, 그렇죠? 미친놈들, 이런 놈들이 참 존재했다는 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 넘어가서 역사상 무서운 전염병. 자, 스페인 독감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시기적으로 이제 20세기 초반 1918년에서 1919년 사이 유행했던 질병인데 1차 세계대전 말미에 이제 유행했던 질병이고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900만 명인가 그런데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희생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질병이 바로 이 스페인 독감입니다. 자, 스페인 독감은 20세기 들어서 최대치로 유행한 전염병이고요. 오늘날로 치면은 H1N1 A형 인플루엔자라는 질병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이 독감이라는 질병이죠. 독감을 갖다가 이제 한자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독한 감기다.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이제 좀 심하게 걸리면 이게 독감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 독감과 감기는 완전히 다른 질병이에요. 감기라는 거는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있는 신체 이비인후라고 하면 이라는 거는 귀, 비라는 거는 코, 이비, 그리고 인후라는 거는 이 목구멍부터 콧구멍과 연결되는 이 관. 그래서 이비인후 계통의 어떤 염증이 발생하게 돼서 열도 나고 통증도 느끼고 목도 쉬고 콧물도 나오고 이런 종합적인 질환을 감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독감이란 거는 감기와 달라요.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우리 신체에 호흡기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엄청난 통증이 오고 열도 막 높아지고 이런 질병이 바로 이제 독감입니다. 독감은 영어로 뭐 severe cough, severe이라는 건 심각한이고 cough는 감기잖아요. severe cough라 부르지 않고 독감은 아예 그냥 여기 보다시피 플루라 부르는 플루. 그러니까 독감과 감기는 완전 다른 질병이에요. 감기가 심해진 게 독감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스페인 독감이란 거 최소 1,800만 명에서 최대 한 1억 명까지 사망자를 잘못되어 있는데 사망자를 낳은 것으로 추산이 되고 이름이 왜 스페인 독감이냐? 스페인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이 질병이 스페인에서 시작된 건 아닌데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다 보니까 이 전쟁에 막 관련된 여러 뉴스들을 검열 없이 막 보도하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 프랑스인데 프랑스 TV가 야 지금 우리가 완전히 지고 있습니다. 곧 나라가 끝장날 것 같습니다. 막 이런 걸 보도하면 큰일 나고 혼란이 생기니까 많은 이제 1차 세계대전 참전 국가들은 뉴스나 신문을 통제를 했는데 스페인은 당시에 참전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뉴스나 언론사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모든 사실을 보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 이 독감이라는 질병이 돌고 있다는 것도 그때 당시에 스페인 방송이나 스페인 언론, 스페인의 신문을 통해서 막 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 이런 이 인플루엔자가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페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자연스럽게 스페인 독감이라 붙은 거지 스페인에서 이 독감이 뭐 시작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때 당시에 1918년에 이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습니다. 무오년이었고 당시에 그래서 무오년 역병이라고 하는데 1차 세계대전 때는 재밌었던 게 일본이 연합군이었거든요. 일본이 승전국이었고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진출했던 일본군이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조선 땅에 와서 퍼뜨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망자가 15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스페인 독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독감과 H1N1이라는 인플루엔자하고 H5N1이라는 인플루엔자를 두 개를 비교해 놨어요. 우리가 H1N1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종류고 H5N1이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종류인데 H1N1은 스페인 독감을 일으켰던 게 H1N1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몇 년 전이 아니지 한 2005년이었나? 2010년이었나? 그때 엄청 유행했던 그 신종플루라는 질병이 있었거든요. 신종플루. 신종플루도 이제 인플루엔자죠.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 이제 H1N1 스페인 독감과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였고
H5N1은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조류를 중심으로 유행된다는 조류 독감이에요. 조류 독감. 조류 독감이 이제 새만 걸리는 독감인 줄 우리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조류에서 아주 희박한 확률로 인간에게도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H5N1 형태의 인플루엔자에 걸리게 되면 무슨 차이가 있냐? H1N1이라고 하는 스페인 독감 같은 종류의 독감은 코와 입 그리고 이 목구멍 그리고 여기 폐까지 전반적으로 다 아주 쉽게 감염이 되고 퍼집니다. 대신에 치명 정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H5N1 같은 경우는 코나 입이나 인후계통에는 뭐 따로 감염이 없지만 좀 전파력은 좀 낮지만 폐에 아주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걸리면 사망이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류독감이 유행한다 그러면 누가 조심해야 되냐면은 닭을 키우는 농장에 일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이 만약에 H5N1 계통의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게 되면 사망이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참고로 인류는 이런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이런 독감에 대해서 백신을 지금 많이 내놨죠, 그렇죠? 그래서 독감 백신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독감에 감염되고 나면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 없어요. 그럼 치료법 어떻게 치료하냐? 우리 몸에 있는 자가 이제 면역력이 이런 독감을 일으킨 인플루엔자하고 이제 싸우는 거야.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 이런 이제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몸에서 없어지면서 우리 몸이 승리하게 되는 거고 신체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 사이에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반응들이 있습니다. 뭐 발열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오한이라든지 그렇죠? 오심이라든지 구토 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게 계속해서 약물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갖다가 대처해 줘서 근데 이런 증상에 대처해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는 못 하거든요, 약들이. 그냥 이런 증상들로부터 인체가 굴복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제껴내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자체 면역 기능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요법들을 뭐라 그러냐? 증상에 대처하는 요법이다 해서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인플루엔자라든지 지금 여러분들 그 걸리는 이 코로나 같은 것도 지금 명확한 치료제가 나온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뭐 호흡기 여러 가지 막 그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숨을 잘 못 쉰다든지 발열이 일어난다든지 근육통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서 호흡이 잘 안 되면 호흡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약물을 투입하고 열이 막 나면 열을 낮춰주는 해열제를 투입하고 근육통을 느끼면 소염 진통제를 투입해서 우리 몸이 버티도록 해주는 겁니다. 증상에 버티도록 해주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 알아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가지고 이겨내게 되겠죠. 그게 이제 대증요법이고 오늘날 많은 이런 감염병들은 사실 대증요법을 통해서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볼 전염병은 에이즈라고 하는 전염병이에요. 에이즈라는 전염병은 이제 다 대문자로 돼 있잖아. 앞에 있는 병들은 대소문자가 섞여 있는데 에이즈는 대문자로만 돼 있다는 거는 이 에이즈라는 거는 이 줄임말이라는 거죠. 이게 약어입니다.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이라 해서 Acquired는 얻었다, Immune은 면역, Deficiency는 결핍, 신드롬은 증후군. 그러니까 얻었다, 후천적으로 얻었다는 겁니다.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는 건데 이 병이 이제 아주 무서운 거죠, 그렇죠? 무서운 병인데 자, 에이즈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지금 카포시 6종이라는 이게 피부병이 아니고 피부암입니다. 이 피부암이 발현되기도 하고 또 여기는 이 사람이 이제 퀸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영국의 락 밴드의 이제 이 리더이자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이죠. 프레디 머큐리라는 분도 이 에이즈로 인해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40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자, 에이즈라는 병 어떤 병이냐?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어떤 지금까지 인류가 만나보지 못했던 이상한 질환이 돌기 시작합니다. 급성 호흡기 질환이나 다발성 장기 부전. 다발성 장기 부전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신체 장기들 있죠. 폐라든지 위라든지 간이라든지 뭐 췌장이라든지 소장, 대장, 십이지장, 콩팥 이런 이제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걸 장기 부전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은 다 나름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다발성이라는 거는 뭐 폐가 좀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산소 호흡기를 씌우면 되는데, 다발성이라는 거는 온몸에 있는 장기가 막 이것저것 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게 다발성 장기 부전입니다. 또는 앞에서 얘기했던 피부암의 한 종류인 이런 카포시 6종 같은 이런 피부암이 발병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뭘까 이제 의사들이 추적해 봤겠죠, 그렇죠? 해당 질병은 모두 HIV라는 거에서 발생한 에이즈라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자, HIV는 뭐냐?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근본 바이러스입니다. HIV라는 거는 Human Immune Deficiency 바이러스라 해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이 HIV가 체액으로 감염이 되는데, HIV가 이제 체액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단순히 몸에서 세포에서 나오는 모든 이제 액체들이 다 체액이 되겠죠. 혈액도 체액인 거고, 땀도 체액인 거고, 여러분들 정액도 체액인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럼 선생님 저기 에이즈 환자하고 말하다가 침 튀면은 HIV 감염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어떤 감염이 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일정 수치 이상의 HIV가 우리 몸에 들어와야 돼요. HIV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죽어.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이 면역 기능으로 인해서 HIV를 바로 사멸시켜 버리는데, HIV가 이제 막 100만 대군의 HIV가 몸에 들어온다. 그럼 이제 얘 HIV 우리 몸에 이제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에이즈 걸린 환자하고 같이 뭐 국을 떠먹었다든지 뭐 이런 걸로는 HIV에 감염이 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감염되는 HIV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통로가 크게 네 가지예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HIV를 갖고 있는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은 경우. 두 번째는 HIV에 감염된 사람이 쓴 주사기를 같이 쓴 경우. 쌤이 주사기를 왜 같이 쓰나요? 보통 이제 옛날에 미국에 80년대 이럴 때 보면은 마약을 서로 되게 많이 이제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마약 같은 거 이제 막 놓을 때 주사기를 서로 막 돌려 쓰는데, 그 중에 누구 하나가 HIV에 감염 복균자다. 그럼 그 사람이 썼던 주사기를 같이 마약을 이제 투입 받게 되면은 그 사람도 또 이제 HIV에 감염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수직 감염이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에이즈에 걸린, 그러니까 HIV를 복균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자녀도 바로 자동으로 그냥 HIV가 되는 수직 감염이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성관계가 있습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성관계에서 혈액이나 정액이나 이런 게 이제 서로 이제 상처를 통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에이즈는 원래는 불치에 가까운 질환이었지만 오늘날에는 HIV에 감염이 되더라도 에이즈로 진행되는 걸 막아서 기대 수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HIV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에이즈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HIV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10년 정도 내에 절반 정도는 에이즈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HIV가 이제 감염이 됐을 때 한 15년 정도 지나면 70% 이상의 에이즈로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HIV가 우리 몸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에이즈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무서운 건 HIV가 무서운 게 아니고 에이즈가 무서운 거예요. 에이즈가. 그러니까 HIV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증식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각종 면역 기능을 다 파괴해 버려서 감기 같은 것만 걸려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태가 된 게 바로 그게 에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HIV가 이제 자기가 HIV에 감염된 것 같다라는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요. 당시 HIV 양성자입니다. HIV가 몸에 있어요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항바이러스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을 투입받습니다. 몸에 계속해서 약을 먹는 거예요. 이 약을 먹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HIV가 몸에는 있지만 이게 에이즈로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일반 정상인과, 그러니까 정상인이라기보다 BHIV 감염자와 같은 기대 수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지금 10,000명이 넘는 HIV 감염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 다 국가에서 무료로 이 에이즈로 진행되지 않게끔 해주는 약을, 지금 치료제를 주고 있고, 이걸 이제 뭐 계속 주기적 복용을 하면서 HIV는 몸에 있지만 에이즈로 진행되는 건 막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아직까지도 인류의 과학기술로 HIV를 몸에서 완전히 사멸시키는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HIV를
몸에 갖고 있더라도 이게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으로 진행되는 건 막아주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거죠. HIV가 있다 해서 모두가 다 에이즈는 아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HIV 양성 반응이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프레디 머큐리 같은 사람도 오늘날 있었더라면 이 사람도 HIV에 자기가 양성자라는 걸 알았을 때 적절한 치료를 오늘날 기술로 받았다면 에이즈로 진행되지 않았을 거고 40대에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는 없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에이즈는 어떻게 전염이 되게 됩니까? 사실 에이즈가 뭐 동성애가 에이즈를 일으킨다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동성애가 에이즈를 일으키진 않아요. 명확한 거는 야 동성애를 한다고 해가지고 없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생겨나서 에이즈로 막 진행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진 않겠죠, 그렇죠? 단지 동성애와 에이즈의 발병은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면은 2016년 자료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감염 경로가 있어요. 에이즈가 쉽게 말해 이게 좀 잘못된 건데 에이즈라기보다 신규 에이즈가 아니고 신규 이 통계도 잘못된 거지. HIV 양성자라고 봐야겠죠. HIV가 몸에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봤을 때 남자가 1,002명, 여자가 60명. 남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렇죠? 그리고 신규 에이즈 감염자, 그러니까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아니고 신규 HIV 감염자라 해야겠죠. 신규 HIV 감염자의 감염 경로 보면 동성간 성접촉이 30.6%, 이성간 성접촉이 30.4% 있잖아요, 그렇죠? 무응답, 나 말하기 싫습니다. 33%. 이것만 보면 선생님 동성애가 에이즈 원인이 아니네요. 이성간 접촉을 통해서 에이즈가 더 HIV에 더 많이 감염이 되네요 하겠지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성관계에서 이성간에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라는 경우의 수가 많겠어요? 아니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동성간의 성관계 경우의 수가 많겠어요? 당연히 이성간의 성접촉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는 다 이성간의 성관계를 갖지 동성간의 성관계를 갖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성간 성접촉을 통해서 387건이고 동성간 325건으로 별로 숫자 차이가 안 납니다. 실제 동성애자의 비율은 전체 이 성행위를 하는 사람 중에서 5%도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동성간 성접촉을 통해서가 이성간 성접촉을 통해서만큼이나 거의 숫자가 비슷하다는 거는 동성애를 통해서 HIV의 파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자꾸 동성애를 이제 동성애도 선생님 개인적으로 뭐 동성애가 나쁘다 보진 않지만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는 것과 동성애가 HIV의 전파에 아주 큰 통로가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이게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은 진실대로 알아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HIV는 동성애를 통해서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이즈에 감염되고 싶지 않으면 동성애를 하지 마세요. 동성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동성애 나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를 하고 말고는 내 개인적인 내 판단을 볼 때는 그건 사람이 알아서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라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된다든지 손가락질 받아 이런 건 아니지만 동성애가 에이즈에 즉 HIV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 간의 동성애보다는 남성 간의 동성애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남성 간의 동성애는 항문을 통한 섹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항문이라는 기관은 대변을 보기 위한 기관이잖아요. 더럽단 말이에요. 그 원래 거기 뭐 성관계라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아주 약합니다. 이 직장 쪽에 있는 이 뭐랄까 항문에 있는 피부들은 되게 연약하기 때문에 외부의 작은 마찰에도 쉽게 상처가 생기고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갖는데 동성애자끼리 항문에다가 이제 삽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문이 파열될 확률이 크죠. 파열이 되게 되면 거기 상처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삽입한 남자 동성애자 에이즈에 감염된, 그러니까 HIV에 감염된 상태인데 이 사람 거기다 사정을 했다. 그러면 그 정액 속에 있는 HIV가 찢어진 항문의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에이즈로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동성애를 혐오하는 발언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단지 에이즈라고 하는 질환은 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진행되게 되면 에이즈가 되게 되는데 이 HIV에 감염될 확률이
이성 간의 성접촉보다는 동성 간의 성접촉. 특히 그 중에서는 여성 간의 동성 성접촉보다는 남성 간의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해서 이게 감염되고 전염될 확률이 매우 큰 것이 팩트다라는 부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이즈. 근데 오늘날 더 이상 에이즈는 뭐 걸렸다고 죽는 질병은 아니고 HIV에 감염됐을지라도 이 약을 평생 동안 복용해 가면 에이즈로 병이 진행되지 않아서 일반인과 같은 기대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어린 시절에 미국의 NBA의 그 LA 레이커스라는 팀에 매직 존슨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 선수가 90년대 초반에 고백을 합니다. 나 HIV에 감염됐어요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오늘날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매직 존슨이. 왜냐면 이제 이 사람 계속해서 약물로 에이즈로 진행되는 걸 막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HIV에 걸렸다 해서 만약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HIV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동성애를 했든 아니면은 HIV에 감염된 사람의 피를 실수로 수혈을 받았건 주사바늘 찔렸건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때 좌절하거나 막 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HIV에 걸려도 치료와 관리를 받게 되면 에이즈로 이제 진행되지 않고 충분히 정상인과 같은 기대 수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 그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HIV에 감염된 사람에 대한 치료가 국가가 전액 무상으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뭐 치료받는다 시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하게 HIV 감염자에 대한 치료비가 전액 무상인 국가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의료 혜택에 대해서는 세계적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상 무서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현재 유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코로나 2019년 말에 이제 중국 우한에 있는 무슨 가축 거래 시장인가? 뭐 거기서 시작됐다는 이 수산물 시장이었나? 코로나19. 그리고 또 2002년에 한번 또 크게 유행했던 사스라고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이라 해가지고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사스. 또 2015년이었나? 그때 이제 중동에서 낙타한테 감염돼 가지고 왔던 중동 호흡기 미들 이스트 레프스토리 신드롬이라고 하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메르스. 이 세 개의 병이 전부 다 같은 데 뿌리를 두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시작된 질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긴 게 코로나라는 이유가 코로나가 원래 왕관을 뜻하거든요. 왕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바이러스의 모양을 현미경을 찍어 보면 이렇게 바이러스의 이제 원체가 있고 여기 이렇게 마치 이런 돌기들이 왕관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라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나 사스 2002년에 유행했던 사스나 메르스나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시작된 건데 물론 얘네들 간의 이제 좀 관계는 일종의 뭐 형제나 사촌지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21세기에 유행한 세 차례의 감염병인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코비드19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이고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가 2012년 12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7,20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16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4,900만 명 이상이 완치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대유행이냐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어떤 이 전염병의 전염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팬데믹이라고 지금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팬데믹이라는 거는 판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이게 전체란 뜻이고 데믹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데믹이라고 왜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야 우리가 주장하는 걸 빨리 들어줘 하고 막 시위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라 그러죠. 데모.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데모잖아요. 그러니까 데믹이라는 거에서 이게 어원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데믹이라는 거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팬데믹을 선언하는데 지금 이 질병은 매우 심각한 질병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게 이게 팬데믹이에요. 이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선언을 하는데 21세기 들어서는 신종플루에 이어서 딱 두 번째로 지금 팬데믹을 선언한 질병이 바로 이 코로나19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참 이거 자체가 비극이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아이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례도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크게 알지 않지만 평상시 어떤 심혈관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노인분들은 걸리게 되면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지금도 하루에 20만 명 이상씩 감염자가 나오고 있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는 거는 이미 백신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접종이 시작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미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한테 이제 파이저라고 하는 이제 미국 제약사에서 개발된 백신을 접종하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인 FDA에서 이 파이저나 모더나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지금 이제 내려주고 접종이 시작돼서 이제 백신을 너도 나도 맞게 되면은 내년쯤에는 아마 이제 코로나19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 감염자 수가 자꾸 늘어나고 일일 확진자 수가 오늘 기준, 오늘 일요일인데 1000명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1020명인가. 심각합니다. 어서 빨리 이 병이 이제 정복이 되어서 우리가 일상의 원래 자연 상태 일상으로 오프라인 수업하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원래 이런 바이러스들은 사실 바이러스 자체는 죄가 없죠. 이런 바이러스들과 사실 인간들이 만날 일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런 바이러스를 대부분 이제 어떤 정글이라든지 숲속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조용히 잠복해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 인간들이 이제 자꾸만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개발하면서 야생으로 인간이 자꾸 들어가게 되니까 야생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과 만나서 이제 우리 인간 사회로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이러스 자체는 뭐 생각도 없고 얘들은, 그렇죠? 얘들한테는 본능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증식해서 자꾸만 퍼뜨려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본능만 있는 거죠. 그렇죠? 재밌는 사실은 모든 바이러스들은 진화를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이 존재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는 번식이고 하나는 생존입니다. 근데 이 번식과 생존에 유리해지는 바이러스일수록 진화가 많이 된 바이러스인데, 시간을 자꾸 두고 보게 되면은 원래 어떤 병을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잘 번식하고 잘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이러스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 상태에선 존재하지 못하죠. 살아있질 못하고 숙주의 몸에 들어가야만 거기서 이제 번식과 생존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바이러스가 진화를 하게 되면서 번식과 생존에 유리해지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바이러스의 숙주가 감염이 됐을 때 이 바이러스 독성이 너무 강해서 숙주를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 버린다. 그럼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의 생존도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자기 이 바이러스에 걸린 숙주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자꾸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되잖아. 근데 만약 걸렸는데 너무 아파, 이 바이러스에 걸렸더니. 그래서 막 방 안에만 끙끙대고 그냥 앓고 있으면 이게 번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파가 안 되니까 번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진화의 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든 바이러스는 번식과 생존에 유리하게끔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게 유리하게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에 걸려도 숙주가 안 죽어. 잘 안 죽어. 그리고 안 아파. 안 아프니까 이제 빨빨거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퍼뜨리는 거지. 그치? 그게 이제 번식과 생존에 유리한 바이러스의 진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밌는 게, 같은 질병이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질병의 심각 정도가 자꾸 이제 떨어지는 케이스로 앞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00년 전에 유행했던 독감과 오늘날의 독감이 파워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0년 동안의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해서 좀 더 번식과 생존에 유리한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번식이나 생존에 유리해야 되니까 숙주를 안 아프게 오랫동안 살려놔야 되는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의 재밌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우리가 전염병의 역사를 1부, 2부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또 무슨 주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퀴즈를 통해서 원래 출계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퀴즈는 없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잘 들었으리라 제가 믿고, 어차피 지금 이 말을 듣는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 수업을 잘 들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퀴즈는 없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잘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